네, 안녕하세요. 이원자입니다. 제가 요즘 사는 게 왜 이렇게 헐떡헐떡 힘든가 했더니요. 우리가 살면서 힘껏 하는 일이 있고요. 힘껏 달리기, 뭐 아니면 뭐 엮기 들 때 힘껏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고 무심코 하는 일들이 있어요. 숨소리 그냥 숨 쉴 때 무심코 그냥 쉬잖아요. 걸을 때 무심코 걸으시잖아요. 몇 걸음 걷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쓰시잖아요. 민주주의는 우리가 무심코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민주주의가 갑자기 힘껏 힘내서 해야 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아니 매일매일 숨 쉴 때 엮기 들 때처럼 힘껏 숨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우리 그렇게 힘들게 살고 계신 겁니다. 4월 4일에 끝난 줄 알았더니 뭔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우리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오후 5시부터 시작하는 이 라이브에서 다시 샅샅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목요일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손님 모셨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처럼 제 왼쪽을 지켜주시는 박영식 시사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왼쪽에만 계시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왼쪽 말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그럼 저쪽도 갔다 올까요? 좌파 우파. 가끔 바꿀까요? 네, 아니면 가면 중도도 이렇게 가운데 카메라만 뭐 혼자 독점하시든지 카메라. 알겠습니다. 아이고 바로 첫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내란 세력 헌재 장악 음모를 과연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각 기관마다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을 지명한 게 위헌이다. 이제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놨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뭐 권한쟁의 심판 청구라든지 실제 인사청문 동의안을 접수하지 않는 방법들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단 국회 입법조사처도 유권 해석을 좀 전문가들한테 받아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오늘 그 이제 해석을 내놨고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명의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회라고 일단 해버리면 실제 뭐 가운데에서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거 자체가 문제 있다라고 과거에 지적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의식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사실은 어제 저희가 류혁 감찰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던 문제입니다만은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소추안 심판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었는데 저희가 어제 일부 예상했던 대로 마찬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이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한덕수 탄핵 정족수 151명이냐 200명 이상이냐 되는 부분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오늘 각하가 됐다라는 소식까지 굉장히 뭐 긴박하게 내용들이 헌법재판소 안에서 돌아간 내용도 있고 헌법재판소에 어떤 자신들이 청구할 만한 내용들을 또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건 것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4월 4일 이후로는 헌법재판소 이야기 더 이상 안 다뤄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 헌법재판소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이었던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사실 선거가 조금 늘어지면서 이게 조금 약간의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탄핵 선거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다시 살렸죠. 그리고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서 다시 섰는데 이 또 헌법재판관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이 한독수란 자가 다시 지명을 해가지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이 사단이 나가지고 다시 국민들의 시선이 또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헌법재판소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잘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죠. 일단 권한쟁의 심판. 네네. 요 카드가 있는데 근데 법률가들이 근데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아니면 뭐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뭔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는 아무한테도 위임을 안 받은 거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법률가들 한 반반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이거 행사를 할 수는 있다. 근데 하지 말았어야 된다. 100%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이 권한쟁의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견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라는 주체가 원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6월 3일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권한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침해한 것이니까 원래는 그래야 됩니다만은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을 초월해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한 것이니까 이거 자체가 적법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은 인사청문 요청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그 문제를 국회가 삼을 수 있다 아니다에 대한 그 시각이 좀 헌법 그 학자들끼리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임지봉 헌법학자의 경우에는 교수님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타 방송에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원래는 6월 3일 선출될 대통령이 할 만한 주제이나 지금 워낙에 특수 상황이 벌어졌고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이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니 일단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이거 들어오기 전에 또 행정법을 담당하셨던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출생신고를 이제 우리가 하는데 아기가 태어났고 출생신고라는 거를 보통 하는데 이제 이걸 출생신고서를 집어 넣었는데 최소한의 요건도 없다. 이름도 안 썼다. 태어난 날짜도 안 썼다. 백지를 만약에 냈다라고 하면 받아주는 쪽에서 수리를 하지 않잖아요. 최소한의 요건은 좀 갖추고 와라라고 다시 반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다. 그래서 접수를 하지 않는 부분, 인사청문 요청서에 대한 적법성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그 내용을 판단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빠른 이해 방법이라고 일단 알려주셨고요. 그 주체가 국회 및 국회의장이 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동일하게 판단을 받는 기회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심플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헌법재판소법 5조에 보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자들의 자격이 이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완규라는 사람은 헌법재판소법 5조에서 두 가지 항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적 보유를 3년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안에 당적을 가지고 있었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명 당시입니까? 아니면 취임 당시입니까? 지명입니다. 지명 왜냐하면 당시. 이게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보내지 않습니까? 요청을. 네네네.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일단 민주당이 보이콧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이유로 보이콧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자문의 역할을 한 사람도 3년 이내에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말은 즉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 이완규가 구체적인 어떤 롤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캠프에 있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완규가 할 수가 없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채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헌법재판소법 5조를 통해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고 네.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한덕수가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24년 작년 12월 26일 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현상유지밖에 할 수 없다. 그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엊그제 국회 법사위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정청래 그 위원장이 재치가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다. 이 말에 동의하시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아. 일부분은 동의하고 일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이거는 한덕수가 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한 그럼 당신은 한덕수가 한 얘기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네? 그러면 당신은 사퇴해야겠네?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더 우리가 그냥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이완규라는 사람을 한덕수가
지명했겠습니까? 추천했겠습니까? 이거 누가 했겠습니까? 초등학생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다는 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네. 근데 눈 가리고 아웅을 해도 이게 유분수지. 그래서 저는 이미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석열의 이기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선에서 역풍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 당정 문제 네. 그리고 캠프 활동 문제 이런 네.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잠깐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거죠. 4월 9일, 그러니까 2025년 4월 9일에 지명을 했는데 네. 캠프 활동한 거는 언제입니까?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월, 2월 요 시기에 캠프 활동을 했겠네요. 당적은 법제처장 임명된 게 5월이었죠. 5월 10며칠이었죠. 네, 그러니까 5월 언제 당적을 포기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5월 초에 포기했다면 이건 또 뭐 맞습니다. 문제가 안 될 그래서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 당적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알려줘야죠. 네, 근데 그걸 확인을 해줘야 네, 되겠네요. 확인을 해야 자,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자세히 여쭤볼 수 있는 네. 최고의 전문가를 전화 연결을 해놨습니다. 노희범 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지내셨죠? 지난번에도 한번 모셨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전화로 모셨습니다. 노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노 변호사님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다시 모실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아이고, 헌법적으로 아닙니다. 너무나 네. 중요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 헌법연구관 활동 경험을 한번 돌이켜 보실 때에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이런 방식으로 임명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볼 거라고 보십니까? 법적인 얘기보다도. 예. 뭐 매우 우려스럽고 좀 불쾌하겠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뭐 물론 이제 연구관들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위상이나 권위가 만약에 이렇게 임명 권한이 문제되는 뭐 권한대행에 의해서 이제 재판관이 지명될 수 있고 실제 임명이 될 경우에 상당한 권위나 어떤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또 만약에 이제 이런 헌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면 그 재판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받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에 불신을 갖고 의혹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긴다는 점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 한 총리의 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뭐 헌법재판소가 대외적으로 어떤 뭐 무슨 뭐 발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고 또 헌법적 분쟁을 야기한 거에 대해서 한 총리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를 좀 넘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또 내렸는데요. 그 노희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뭐 몇몇 분의 뭐 고리시에는 권한대행이 제한 없이 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뭐 한두 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뭐 헌법학자가 1000명이면 아마 그런 분은 뭐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네. 절대 다수의 헌법학을 공부하는 분들,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은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지 대통령 고리 시에 부득이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명직 총리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라고 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게 혹시 탄핵 인용에 이를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의도라는 점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본인이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 규정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의무를 갖고 본인 나름대로 어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어떤 판단에서 재판관을 지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이미 7명 뭐 2분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더라도 지금 7명의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뭐 심리를 못하거나 네.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네. 불과 6월 3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네. 새로 선출된 민족 정당성 있는 대통령에 의해서 재판관 2분이 선출되면 당연히 그것이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고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한 총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부터 2분의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6월 3일까지는 불과 한 40여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재판관 임명의 기회를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아, 특히 총리는 임명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간접적으로 주어진 민족 정당성마저도 사라져버린 국가기관이거든요. 즉 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직위에서 박탈된, 즉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점도 본인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총리였기 때문에 사실은 한 총리에 대한 국민의 신임도 사실은 다 철회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총리가 그 헌재 탄핵 기각 결정에서 복귀할 때 일성으로 한 얘기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본인의 어떤 업무는 대선 전국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했으면 네. 그분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네. 향후 2분의 재판관의 임명을 본인이 불과 이제 2개월도 안 남은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가 임명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과 우리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패널인 박영식 앵커 좀 질문이 있어서요. 박영식 에디터가 좀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저 다른 게 아니고 워낙에 예. 언론에서 이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어떤 자격에 대한 시비를 많이 붙이곤 하는데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때 국회 및 국회의장 명의로 이번에 하게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국회의장의 명의로 했을 때도 이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는 국회 및 국회의장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실제 자격 시비가 붙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권한쟁의 심판은 이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고 권한을 침해받았을 때 헌법기관이 해당 상대방 국가기관에 이제 심판 청구를 하는 건데요.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과연 국회에 어떤 권한을 침해하느냐? 예.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제 그걸 넓게 해석해서 국회는 인사청문권이 있으니까 예. 적법한 임명 권한을 가진 자가 재판관을 지명한 경우에만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 권한도 없는 한 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서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했다. 내지 하지도 않아야 될 인사청문을 해야 될 거를 부여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권한쟁의 심판의 어떤 청구 적격이 과연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한 총리의 어떤 지명행위 자체가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하는 권한 자체를 방해하거나 제한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가 스스로 안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어떤 권한 침해를 이유로 한 국회의장이나 어떤
대한민국 국회가 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적격이 있느냐 여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권한쟁의 청구되고 뭐 권한쟁의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청구 적격 내지 신청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기각 또는 각하. 가처분이나 권한쟁의 심판까지도 다 함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가처분도 당연히 청구 적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도 함께 했다는 점은 뭐 제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청구 적격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논리를 구성했는지. 그래서 지금 일부 뭐 시민단체나 뭐 변호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이 더 이론적으로는 더 적법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왜냐하면은 지금 헌법재판을 받고 있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만약 한 총리가 두 사람의 재판관을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 그 재판관들이 가서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한 법관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재판관의 임명행위가 무효인 재판관이 자신의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헌적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총리의 임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시켜서 과연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의 어떤 권한쟁의 청구와는 달리 분명히 청구 적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안에 대한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이제 김정환 변호사라는 분이 헌법소원 걸었던 대목에 대해서 훨씬 더 국회 쪽의 적격 여부보다 더 이쪽이 더 확실한 적격성을 가지고 그렇죠. 있다라는 말씀. 이 부분은 뭐 그대로 적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임명은 안 됐지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지명행위를 했고 일정 시기가 되면은 임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당장 그 부적법한 임명 권한 없는 총리가 임명한 재판관이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재판받을 것이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그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나의 사건을 재판할 가능성이 매우 임박해 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권 침해 현재성이라는 어떤 적법 요건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지금 본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관련성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임명 권한 없는 한 총리가 임명한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이 된다면 마땅히 헌법에서 부여된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어떤 기본권 침해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뭐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의 가처분보다는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들어오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한덕수 총리가 임명한 후에 그 재판관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6년 동안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헌법적 분쟁에 대한 해명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정당성에서 계속 문제가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헌법적 분쟁에 대한 해명을 반드시 하고 나서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고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의 변호사님 네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전원일치로 오늘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이게 뭐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뭐 조사를 뭐 충실히 했다거나 강제적인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 이제 탄핵 소추 사유를 구성해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입증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가 탄핵 소추에 있어서 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 또 탄핵 심판이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과 함께 진행되면서 뭐 재판관들이 법무장관의 탄핵 사건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없었다.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 박성재 법무장관의 어떤 탄핵 사유 자체는 뭐 위법인지 여부도 좀 명확하지 않고 또 입증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각이 어느 정도 좀 결정 전에도 지금 예상이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니까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권한쟁의는 좀 각하나 기각이 될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좀 높다고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이제 김정환 변호사가 김정환 변호사라는 제기하신 거죠. 포고령에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위헌이라고 하면서 헌법 소원을 개인 자격으로 이제 제기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처분까지 또 이제 같이 걸어놓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이제 아까 우리 노희범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자신의 사건을 판단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거니까 이게 오히려 뭐랄까 이 주체의 적격성은 훨씬 더 뭐 가능성이 높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시니까 확실하게 뭐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는 잘해주셨어요. 김정환 변호사 또 따로 한번 모셔가지고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김정환 변호사님 말고도 이 법무법인 덕수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로펌이 이제 사실 이 언론 관련해 가지고 되게 유명한 로펌인데요. 한덕수가 아니고. 네네. 네, 이윤이 있네. 하필이면 한덕수에 대한 헌법소원을 덕수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어쨌든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헌법소원 내서 그 재판 받아야 되는데 나 제대로 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받고 싶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아주 명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노희범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이 기관과 기관과의 어떤 쟁의인 헌법재판소와 국회와의 관계는 조금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귀에 딱 꽂힌 말이, 이 정도면은 탄핵이 인용될 만큼 중대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본인이 헌법재판관이라면 이제 요거는 한덕수 총리를 국회에서 탄핵하더라도 인용 의견을 낼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만약에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면 당연히 가처분 신청이나 그 뒤에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이 노희범 변호사님께서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련된 이 헌법소원의 주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이 헌법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김정환 변호사와 덕수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그 재판을 하는 주심이기 때문에 노희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저는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빠르면은 이게 의결 중족수가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3일에서 5일이면 결과가 또 나올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으나 이 주심 결정하는데도 이제 무작위로 배당을 하는 어쨌든 이거 뺑뺑이 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뺑뺑이 돌려가지고 하필이면은 그동안 길고 긴 시간을 지나 드디어 헌법재판관이 된 마은혁 재판관이 이 사건을 담당한다고 하니까 뭐 이제 많은 분들은 커뮤니티에서 그동안의 어떤 그 인내와 모르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실제 분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내를 담아서, 인내와 분노를 담아서 이 결정을 좀 선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노희범 변호사님 말씀 중에서 귀에 딱 꽂혔던 것이 제가 평소에도 많이 느끼고 있던 건데,
이 국회 탄핵 소추 과정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탄핵 소추하는 과정에서 이게 밝혀내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증인으로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유서를 내야 됩니다. 근데 사유서를 아주 형식적으로 냅니다. 근데 그 사유서도 상당하게 인정될 만한 이유가 아니면 이것도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실효성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제 수사권이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 중에 이유가 뭐가 있냐면 안강 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각이 됐는데 네. 노희범 변호사께서는 아까 요 기각된 이유가 아마 국회에서 그 강제 수사권 없어 네. 제대로 입증을 못했을 네, 것이고 네. 헌법재판소도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를 네. 증거를 스스로 확보한 노력을 많이 하지 못했을 맞아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씀하시죠. 이게 아주 쉬운 예가 뭐냐면 이 안강 해동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수사기관에서 물어봤습니다. 왜 갔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아니 그 퇴임하기 전에 한 번도 안 가봐서 가봤다. 동네 맛집입니까? 대통령 안 가가? 안 가봐서 가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념으로 가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가관인 것이 다 알고 국민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 4명이 갔는데 4명이 안과를 다녀와서 이거 걸리니까 어쨌습니까? 휴대폰을 교체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교체를 안 했다고 해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왜? 이 양반은 비아폰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왜 갔냐고 물어보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갔다 왔는데 휴대폰을 바꿨는데 왜 바꾸냐고 물어보니까 제대로 답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 초등학생한테 퀴즈로 내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쁜 놈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제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이 탄핵 소추 기각도 아쉽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잠깐 얘기 나눴는데 이거 검찰 인사라도 갑자기 하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 류혁 전 검찰관에 따르면 일단 법무부에서는 박성재 장관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찰의 중간 간부급 인사를 준비 중에 있다라는 어제 이제 폭로를 저희 끝장뉴스에서 해주신 네, 거잖아요. 단독입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지금 그런 내용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뭐 이 시간 어간에 실제 그런 인사권을 단행해서 장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파면된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단행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뭐랄까 거대한 알박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이제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그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를 싹 해버리고 근데 뭐 대통령 내란 수사와 관련된 인사를 바꾸거나 이러면 그렇죠. 그거 자체가 이제 내란이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제2, 제3의 내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당성 여부를 당연히 이제 시비를 붙여봐야 되는 얘기고 그거 뭐 시비를 붙여보기 전에 이것은 정당성 자체가 부족한 결정이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실제 그 중간 간부급 인사를 단행하는지는 오늘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일 조간신문에도 좀 단독 기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일은 일단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박 장관의 직무 복귀 내용을 보니까 실제 앞서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증거 또한 찾을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익숙한 대목입니다.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 기각 때도 관련된 내용이 전부 다 증거 부족이나 객관적 자료 부족 때문에 기각이 된 거여서 뭐 물론 이제 여권 쪽에서는 이제 사필 규정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뭐 표현을 합니다만은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안갑 회동이 실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 이것은 이제 차후에 정당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검찰 인사를 갑자기 단행한다거나 이런 일은 꼭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